지난 전대 출마를 하게 됐던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한 가지는 당인으로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 친박 비박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상황 속에서 특정 계파 내지는 계파색이 강한 사람들로만 지도부가 이루어져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어떤 이 선수들이 이 경기장에 들어오겠는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게임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을 시장에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졌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통일과 더불어서 개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개헌을 그것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정권 재창출을 하는 에너지도 거기서 만들어진다. 그래서는 제2의 6.29 선언식의 개헌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도 얘기를 했었고, 그 내용은 더 이상 특정 개인 한 명이 행사할 수도 없는 권한을 한 개인한테 몰아놓고 그 개인의 선의에만 이 공동체의 운명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만 그저 바랄 뿐인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집단지성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로 헌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와 분권의 의무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권한이 몰려 있으면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 내지는 어떻게 바꿔 말하면 개헌의 방향은, 저는 국민이 주인되는 말 그대로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그럼 뭐냐? 한 개인한테 모아놨는데, 대통령한테 그 권력을, 그러면 권한을 대통령에 다 행사하느냐?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지금 뭐 이제 비공식적 그 권력 행사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시끄럽습니다만, 공식적인 권력 행사도 결국 관료들이 다 한다. 그래서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관료공화국이다. 뭐 조선시대 때부터 왕권과 신권의 어떤 그런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또 개발시대, 또 일제에 의한 강제적 근대화 시기에 다 관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문화들, 중앙집권적 문화와 관료 문화가 결합돼서 아직도 이 나라는 관료공화국, 이런 부분들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 투명, 활기, 활력,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뭐 했던 거고, 좀 소극적인,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제가 당 생활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당을 위해서 제가 몸을 바친 적도 있었지만 25년간 당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이렇게 뭐 해서 당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있지만, 당으로부터 큰 뭐 덕을 입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이렇게 강성 계파원들한테 맡겨지는 이런 것들, 이랬을 때 정말 이 당에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국민과 당원들이 보기에 이 당에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강성 친박, 강성 비박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도 그래도 약하게라도 나와야,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당선되리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목소리도 계파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오더에 의해서 이런 목소리 내 하면 내는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있어야 새누리당에 그나마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어떤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전반을 좀 하면서, 대전도 이렇게 묘하게 동과 서로 짝 쪼개져 있습니다. 동쪽은 새누리당, 서쪽은 민주당,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넘어서서 좀 대전 시민들께 전략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가의 안정과 더불어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좀 해주십사. 영호남처럼 늘 그렇게 쏠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만큼은 전략적 선택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뭐 안 됐죠. 안 됐고 이번에도 역시 동쪽 3군데는 저희 새누리당, 서쪽에 4군데는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좀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선방했다. 수도권 다 무너져 내리는 중에 그래서 기존의 3군데는 지켜냈다는 것만으로도 선박한 거 아닌가라는 위로의 말씀도 해주십니다만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전대 때부터 쭉 제가 공개적으로 그 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지금도 국회 개헌 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지금 몇 명 됐잖아요. 190명 뭐 192명이라고 하는데 공개하지 저 주도하시는 분들, 핵심적인 분들 말씀으로는 뭐 공개하기를 뭐 원치 않으시는 일부 그런 분들까지 하면 실제로는 2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실제 그거는 사인하신 분 192명 현재.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의 물꼬를 터주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상 개헌의 발의는 어쨌든 대통령 아니면 국회 제적 2분의 1 이상의 의원이니까. 근데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발의라는 헌법적 절차에 이 돌입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뭐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이라도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근데 이 대통령은 안을 어쨌건 던져서 발의를 할 수 있잖아요. 3분의 2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 문제지만 그런 면에서는 뭐 진전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뭐 긍정 아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좀 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진전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전대회 때도 저는 당이 주도하는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동력도 거기에서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실무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겠다. 정부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저기는 말 그대로 대통령 주도, 청와대 주도, 거기에 또 일부 관료들이 같이 저기 이런 거 아니겠는가. 뭐 모양새는 어떻게 하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당은 뭔가 지금까지 여러 전국이 운영돼 왔던 것만을 보자면 결국은 집권당으로서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말 그대로 뒷받침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개헌 논의가 청와대가 만든 안에 대해서 뒷받침해 만든다고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뒷받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 보시기에 새누리당의 정권을 또 한번 맡겼을 때 국민적인 어떤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보시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제2의 6.29 선언식이냐면 물론 집권당인데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긴밀한 의견 교환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6.29 선언 때도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를 후보였는데 아무튼 어쨌든 당의 후보건 당이 그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추진하겠다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그를 수용하고 그렇죠. 국민과 당의 뜻을 내가 받들겠다. 이런 일정 부분 나를 밟고 가라. 왜냐?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이런 거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는 어찌 됐건 간에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리고 민정당 여기에 정권을 한 번 더 맡겨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 아닌가. 87년 막 그 6월에 그 분위기 속에서라면 도저히 민정당이 정권 잡을 수 없었지만 당이 주도적으로 어차피 정치는 당에서 하는 거고 또 다음 정권은 당이 만드는 거지
청와대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제2의 유기구 선언식에 당이 주도하는 개헌론이 그래서 집권당이니까 그러한 당이 만들어낸 개헌안을 대통령이 수용해서 그걸 국회에 부의하는 이런 식을 또 당은 당대로 그래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국민들을 이렇게 잘 설명드리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전대 이후에 개헌과 관련해서 조용히 정부 물론 일부 이제 그 뭐 이런 개헌 모임 속에서 이렇게 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직자들은 일체 입을 닫고 있다가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번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은 뭐 JP 영향도 있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새누리당은 그렇죠. 지금까지는 개헌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머리 숙이고 입 닫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오늘 이후에 어떤 모양새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의총과 관련해서도 의총에서도 김성태 의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체 개헌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앞으로 뭐 개헌 우리 당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무슨 논의 기구를 뭐 만들겠다는 이런 뭐 최소한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건 당 차원에서. 예.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오늘 뭐 이정현 대표 얘기로는 본인은 하루에 어떤 때 몇 번씩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뭐 40분씩 한 번에 40분씩 통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 말씀이 있으셨는지는 사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당인으로서 정권 재창출에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갖고 인정을 해줄 때 정권 재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 좀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환영하고 대통령의 오늘 말씀을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이어가서 국민적인 어떤 바람, 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료공화국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중앙집권적인 부분, 정치 권력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력 내지는 자본의 집중에 대한 어떤 공정하지 못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불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끔 범죄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물질적으로는 단군 이후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만인에 대한 분노의 상태, 이 앵그리 코리아 상태다 지금. 뭔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국민적인 그 어떤 답답함을 국회도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시스템 운영 방식을 그러면 좀 바꾸는 절박한 이걸 느낌을 국회의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결국은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200명 가까이 개헌 추진 모임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권력 구조에 대해서부터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 이대로 계속 가면 국민들의 어떤 이 답답함, 불만, 좌절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시대적인 책임감을 국회의원들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문제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화나신 문제 또 내지는 기뻐하시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하고는 그 문제는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사실관계는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 봐야 되겠죠. 지금 언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하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제가 또 여당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5,000년 역사 그 중에서 특히 근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뭐 가난, 뭐 이렇게 또 식민지 지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절대적 박탈감, 빈곤감, 실제로 그 경제적인 걸 포함해서 모든 정치 부분까지 해서 그런 것들에 시달려고 오다가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돼서 이렇게 되고 나서 배고픔 시대에서 배아픔 시대로 이제 절대적 어떤 박탈과 빈곤의 상대적 박탈과 빈곤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쉽게 표현되는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배아픔 시대에서 배고픔 시대에서 배아픔 시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 아픈 거는 인간이 갖는 어떤 제가 볼 때 본능 중에 하나를 봅니다. 그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정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도 배가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옳은 방법에 의해서 해도. 근데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누리고 배가 불러 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 우리 사회에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안 그래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해도 배 아픔이 막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거는 바로 그런 어떤 전형적인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정서를 건드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사실로 밝혀져야 되고 단지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됐다고 한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부분이 아니죠. 그 자금이 어떻게 모여졌으며 또 그 딸과 관련해서 입학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으며 학사 관리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으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새누리당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커다란 암초로 앞으로도 계속 작동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보다도 아무튼 그런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당신께서는 문화 융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경제 이런 걸 위해서 꼭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로 재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걸로 이제 밝혀진다면 그리고 밝혀진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자금 유용이 불법적인 자금 유용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벌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부분 제가 직접 뭐 읽고 듣고 뭐 이렇게 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어떤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 테니까 그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하시도록 대통령께서 잘 설명을 구체적으로 또 하실 부분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조문의 수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관습 헌법상에 불문 헌법상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도를 만약에 옮기려면 개헌을 반드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수도 이전을 지금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이 중앙집권적으로 된 거 이외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자본과 사회 경제적 권력 그것도 이 수도권에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어서 기존도 과밀한데 어떤 미래 예측을 보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더 몰릴 거라고 하면 이런 식의 대한민국 이게 경제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뭐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가 유지돼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배 아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가치 배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가게 되면
안보도 무너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좀 생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좀 작은 그보다 하위 문제지만은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세종시가 있는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제가 KTX를 타고 저도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만은 저는 300명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으로서도 매일 KTX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만 되는 측면도 있고 이거 참 시간이 참 너무 아깝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많은 정부 관료들 KTX 안에서 봅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한가하고 진짜 여유로운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경제적 어떤 분권 더 나가서 이 공동체의 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할 때 됐고 이 정치 행정적 측면에서 이 세종시가 갖고 있는 극도의 비효율 이거 언제까지 이대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절박한 인식 때문에 수도 문제를 고민을 했고 그거는 개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개헌 문제와 꼭 같이 묶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이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현실로 눈에 보이게 띄워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 총장 이거 이제 뭐 호사가들은 반 총장하고 뭐 권력을 분점하고 뭐 이런 걸로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사분기까지 1월달에 끝내고 들어오셔서 1사분기 정도면 그분이 현실 정치에서 다음에 어떤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꼭 대통령 중심되든 개헌으로 바뀌어진 새 헌법화에서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것이 3월까지는 그 정도면 그 최종 결론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가 일정 정도 긍정도 그칠 거니까. 이 개헌 당장에 이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못하느냐. 본인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거 안 하고 1월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동에도 가시고 JP도 만나시고 계속 그런 식의 행보만 보이면 말씀 어떤 정치 공학적인 그런 행보를만 보이시면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그분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인이 들어오시자마자 정말 어떤 저분이 오래된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시 유엔 사무총장하고 세계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이 개헌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도 나름의 분명한 이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만 이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3월경까지도 그럼 어느 정치인이 또 어느 국민이 그분을 믿고 한번 우리 리더로 세워보자라고 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 곁에 이제 참모가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이시길 저도 굉장히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주에 매몰돼서가 아니라 어찌됐건 늘 조력자였던 충청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 그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아까 안동과 JP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회창 총재님을 나름대로는 좀 가까이서 모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허주가 처음에 부상을 했던 것이 실질적인 정치 권력의 메인스트림은 역시 TK들이 갖고 있고 근데 TK에 마땅한 이 얼굴이 없으니 이회창이라고 하는 충청도 사람을 내세워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97년 실패했고 2002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도 지역주의가 훨씬 더 강고했음에도 영남과 충청의 두 지역주의의 어떤 결합으로 정권을 만들어보자 하는 거 국민들이 그때도 안 통했다 국민들한테. 근데 지금 지역주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식의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국민들이 그런 부분은 거의 굉장히 본능적으로 다 아십니다.
그럼 예를 들면 또 강성 친박들하고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는데 그래도 가장 굵은 동아줄은 그게 동아줄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모를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건 실패하게 돼 있다 저는. 네. 과거에 실패했던 그 모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려면 아예 정치권에 안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는가. 거기까지로도 충분하셨다. 뭔가 정말 새로운 비전으로 이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화나 있는 앵그리 코리아에 이 뭔가 희망을 제시해 줄 내 비전이 있다 이런 게 있다.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일부에서 무슨 진짜 이 쪼무라기들만 저기 하자는 거냐라는 이런 거, 그다음에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뭐 무슨 케이크 보낸 거 케이크 나눠 먹었다고 저기 하냐? 뭐 물론 좀 이렇게 분명히 심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순수하게 정말 선의로 그런 선물을 주고 뭐죠?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거의 없었다, 거의 없더라. 다 뭐말로 공짜 점심은 없고 공짜 선물이 어디 있고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짜잘한 거 그러냐고 그러는데 큰 거는요, 지금도 형법상의 뇌물죄도 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특가법상의 그런 걸로 더 가중에 처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은 오히려 저는 그런 작은 거에서의 변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에서의 변화. 예. 그 지금 어차피 우리 자식들만 해도 예전에는 데이트를 하면 남자 여자가 똑같이 돈 낸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변해 있고 변화가고 있는 거를 이제 어른들 세대가 그게 좀 같이 가보자라는 거고요. 갑을관계와 아까 이제 관료공화국 얘기했지만 왜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연금도 죽을 때까지 나올 공무원들이 왜 입만 갖고 다니면서, 저도 구청장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왜 입만 갖고 다니면서 얻어먹어야 됩니까? 얻어먹는 이거 고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 관련해서 가장 우려해야 되고 정부가 총리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하니까 그렇게 뭐 거저 먹다가 얻어먹다가 안 되니까 일 안 하는 거죠. 일 안 하고 뭐가 민원이 들어와도 이런 부분, 이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몸만 사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과 어떤 개선책과 독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보면 지자체를 했던 사람들, 지자체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난 그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해서. 근데 그게 전부 갑을관계 내지는 아무튼 이런 관존 민비의 관계로 지금까지도 작동되고 있는 거,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접촉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화의 물꼬가 조금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땐 더 많은 국민이 또 북한이 시간 벌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건 과거 북한의 행태를 지켜봤기 때문에 뭐 YS 때 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얘기 나오고 막 그랬을 때 북한이 뭐 NPT에 들어오고 다시 합의하고 그럴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믿고 조금 안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지원해주고 쏟아주고 다 했는데 지나고 보면 더 핵무장 쪽으로 가고 있는 걸 겪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결국은 우리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데서 오는 우리의 어떤 한계이자 기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가령 통일신라 반쪽만의 통일이라고는 하지만 신라가 통일을 이룰 때 결국은 당시에 당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 세력, 이 부분하고의 외교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의 외교력. 지금도 결국은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철저히 대비하고 군사력을 어쨌든 갖추면서도 결국은 그때는 중국만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일본, 미국
뭐 러시아 이런 주변 열강과의 외교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반 총장께서도 그런 외교적인 안목을 갖추고 있는 많지 않은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뭔가 국민들이 지금 막연한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께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뭐 외교 특성상 못 밝히더라도 국민들한테 이 북핵 문제 전쟁으로 가지 않고 풀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적을 좀 보여주시고, 통일도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3단계 통일 방안 이후에 특별하게 뭐 정된 게 없습니다. 저쪽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야당은 뭐 그게 있었고, 근데 반기문식의 어떤 통일 단계를 뭐 이런 부분이라도 새롭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고 하고 싶습니다.